저도 아마 평생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이 사회복지 일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알았죠? 예. 전화는 항상 꺼놓을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서로 교류하시면서 서로 지지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나가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밴드도 공지했는데 6월 21일이죠? 그날부터 이제 딱 7개월 남거든요. 제가 보통 학원이고 이런 데서 학교에서도 막 다그치는 시점이에요, 이제. 왜냐면 기말고사 딱 끝나고 추석 때부터 하면 조금 늦어요. 천천히 공부하면 늦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보통 하루나 이틀 단위로 해서 이거 공부하십시오라고 올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사회복사 윤리 강령 챕터 1 5번 읽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아니면 뭐 우리 교재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공부하시고 뭐 하세요. 이렇게 시킬 겁니다. 하셔야 돼요, 마셔야 돼요? 제가 그걸 하셨었을 때 불합격을 하시면 제가 책임질게요. 진짜로. 진짜. 저 자신 있어요. 네. 14년을 지금 강의를 했는데 제가 시키는 대로 해서 안 되시는 분들은 무슨 연령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해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를 힘드시지만 하세요. 최대한 분량을 줄여서 할게요. 아시겠죠? 네, 시험은 나오는 거에서 나와요. 시험은 나오는 데서 나오고 우리는 이 시험 플러스 사회복지 관련된 기본적 지식 체계를 이번에 만드는 시간 갖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부탁이니까 그거 꼭 참여를 해주시죠. 네? 그리고 절대 미루시면 될 거 안 될까요? 자, 우리 밴드에 지금 꼭 기억해야 될 사회복지 법령 올려드리죠, 매일. 3개씩을 올리는데 이걸 3월달부터 시작했거든요. 법이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 급여 이용자고 수보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3가지 기본법 체계에다가 지금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지금 노인복지법 하고 있죠. 장애인 사회서비스 공공구조 관련된 법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다 끝났어요. 이제. 법이 10몇 개가 끝나고 이제 사회서비스 관련법 몇 개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 관련 5개 법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한 10월이나 11월 달에 다 끝날 거예요. 여러분 바쁘시고 힘드신 거 너무나 알지만 하루 법정은 3개입니다. 올려드리는 3개는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조건 봐야 돼요,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그건 봐야 돼요. 왜? 시험에 나올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기출문제 3개는 꼭 풀어보시고 기출문제 이제 풀고서 제가 10월이나 11월 달에 여기 한 번 더 온다고 말씀드렸죠? 예, 더 올 거예요. 와서 중요한 것들 다시 싹 정리를 해드릴 건데 기출문제 3개씩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법령만 잘 정리를 하셔도 그래도 시험 보실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루세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그럼 내일 6개가 되는 거예요. 예. 글피에는 9개가 되는 거고요. 그럼 못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 월요일부터 다시 업로드가 되니까 이제 노인복지법 끝났어요. 노인복지법 끝나고 이제 장애인복지법 들어가요. 장애인복지법은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법률뿐만 아니라 이 장애인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령 부분에서 이 시행령을 규정해요. 시설 규정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노인복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복지 시설은 법령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법률에서. 근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행령 부분에서 그걸 다루고 있어서 시설 규정이. 그렇죠. 되게 복잡해요. 그걸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만큼은 보고 그날은 어떻게 밴드에서 이런 게 있구나 크게 한 3번씩만 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렇게 길 가면서도 어떻게 예? 장애인복지법 제1조 막 이러면서 읽고 다니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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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도 뒤도새도 모르고 잡혀갈 수가 있어요. 예. 하여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빨간색 십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차가 와서 슬퍼 갔거든요. 하여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꼭 좀 봐주세요. 미루시면 안 돼요. 지금 시점부터. 그 다음에 문제도 못 풀잖아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잖아요. 일단 푸십시오. 이게 단원별로 되어 있는 건데 이 문제를 자꾸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회차별이 아니고 단원별이에요. 그럼 가만히 보면은 똑같은 게 계속 나오네. 이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보시면 이거 똑같은 게 계속 나오네.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게 계속 나와요. 똑같은 게. 그걸 느끼시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느끼. 그래서 그거하고 교재하고 딱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파란 글씨하고 그거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맞춰지고 이 교재를 놓고서 열어보시면 그 기출문제가 파란 글씨 안에 다 있어요. 그 지문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의 녹화를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달리는 데까지 달리고 다른 지역, 지금 부산, 저기 천안, 서울 지금 여러 군데를 다닐 건데 거기서 다른 과목들을 다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 강의를 꼭 좀 들어주시고요. 일주일에 한 8시간씩 올라가니까 주중에 시간을 나눠서 한두 시간씩만 한 번만 들으시면서 교재를 갖고 하니까 교재 안에다 여러분들이 이쪽 정리하신 다음에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안 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질문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지금. 질문 뭐 하실 거 있으세요? 질문. 저기 뒤에 학생들 질문 있으세요? 못 보는 학생한테? 배제돼? 그럼요. 학생 아니에요? 아, 두 번째로 왔구나. 저 보건대? 보건대구나.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러지. 그리고 저기 왜 시커먼 마스크를 쓰고서 괜히 위협감 생겨요. 위협감. 알았죠? 자, 농담이고요. 자, 메슬로우 얘기합니다. 에이브럼 메슬로우. 자, 인본주의예요. 그럼 메슬로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은요, 원래 러시아의 소장농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주 시리 가난한 집에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그 아버지가 이민을 왔어요. 그 이민을 왔으면 어떻게 잘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러시아 살다가 미국에 왔으면 잘 살아야지. 근데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아주 시리 못 살아요. 거기서도 소장농, 여기서도 소장농. 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자식들을 전부 다 어렸을 때부터 밖에 나가서 돈 벌으라고 시킨 거야. 메슬로우는 어느 정도냐면 평생이 아니라 자기 젊은 시절을 안 해본 일이 없다. 그 메슬로우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 책 읽으면 정말 재밌어요. 별짓을 다 했어요, 진짜. 네. 시체 닦는 일 있잖아요. 그런 일까지 했다는 얘기가 그 책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메슬로우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지질하게 가난하면서 굶는 삶, 그러니까 아주 빈곤한 삶도 살아봤고,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꿈을 세웠어요. 이 친구가. 꿈을. 뉴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메슬로우 우리 아시죠? 뉴욕, 그다음 버스턴, 워싱턴이라고 하는 세 도시가 미국 동북부에 이렇게 쏙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메슬로우는 어떻게 되죠? 그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되잖아요. 모르셨구나.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꿈을 가진 게 어떤 꿈을 가졌냐면, 나는 심리학 교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꿈을 가지고 신문팔이를 했던 그때. 이해되나요? 하루 밥 세 끼를 먹어본 적도 없이 그렇게 지질이 가난한 삶 가운데서도 나는 꼭 성공하겠다는 꿈을 가졌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지? 진짜 성공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욕구 위계라는 걸 주장하죠. 이 욕구 위계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거기 있죠. 왜? 욕구 위계 가장 맨 밑에 욕구가 뭐죠? 생리적 욕구죠? 생리적 욕구.
배고픈 걸 경험을 했던 겁니다. 배고픈 걸. 가난한 집 소장농집 아들로 태어나갖고 지지리 가난하게 밥 새끼도 못 먹던 그런 삶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생존욕구 위에가 뭐죠? 안전욕입니다. 안전욕. 집 없이, 집도 없이, 그렇죠? 그 뉴욕, 그 슬럼가의 그 깡패들, 폭력배들 많은 그 동네 안에서 어떻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무슨 욕구? 소속. 그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 가정을 꾸렸어요. 지질이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어떻게? 내 가정을 꾸린 거야. 내 가정.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슨 욕구죠, 여러분? 예, 자기 존중. 이 자기 존중이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와 그 다음에 뭐냐면 타인한테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메슬로는 사실 그 메슬로의 이야기는 자기는 자기 존중 욕구 하에서 뭐랬냐면 인정받고 싶어서 프로페셔가 되고 싶었던 거야. 이 교수가. 시몬 파리 하던 애가 교수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인정받고 싶어서 남들한테. 그렇죠. 그 다음에 맨 위가 뭐죠, 여러분? 자신. 꿈을 이룬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세상에 꿈과 목표보다 더 큰 원동력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현재 머물러 있는 것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계획이 뭔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 없이 사는 게, 목표 없이 사는 게 제일 안타까운 삶이 맞죠? 네. 더 나온 게 분명히 있는데 신문팔이 하다가 그 유명 대학의 프로페셔가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 교재를 잠깐 보시면, 자, 욕구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이 욕구를 처절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메슬로우가. 그래서 61페이지 보시면, 욕구는 인간의 선천적인 동기다. 선천적인 거다. 다시 뭐라고요? 선천적인 거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선천적인 거다. 타고난 거야, 욕구는. 네? 저기 행동주의자들 얘기처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이다. 자, 결핍과 충족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자, 볼게요. 결핍 동기, 그 다음에 자아실현, 성장 동기 두 가지가 있다. 이건 보시고, 욕구의 5가지 위계. 자,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은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에서도 공부하시지만 사회복지 행정론에 가시면은 동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기 부여 이론. 직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만들까 하는 동기 부여 이론들 중에서 내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서 메슬로우를 또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론에서도 시험지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메슬로우가. 자, 보면 5가지 위계. 자, 그래서 4가지 위계를 기본적인 욕구라고 얘기했고, 맨 마지막에 자아실현의 욕구를 뭐라고 했다? 성장 욕구라고 했다. 파란색 글씨로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고, 인간관 봐주시고요. 자, 중요한 게 맨 5번째 위계인 자아실현 있죠?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의 특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시죠? 그래서 자, 이게 시험에 나왔다. 2번이나 나왔다. 13회하고 15회 때 나왔다. 13회하고 15회 때 나왔다. 아주 근질근질한 겁니다. 뭐냐면 시험에 나올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소리야. 13회, 15회. 왜 그러냐면 요새는 욕구 5단계는 나오지도 않아요. 이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변두리 문제를 내는데 이 변두리 문제 중에서 가장 포인트 될 것이 바로 자아실현자. 즉 5번째 욕구를 이룬 사람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자, 현실에 대한 지각 능력 소유, 강력한 문제 해결 능력 소유 쭉 나와 있는데 엄청 많죠. 시험에 나왔던 거는 뭐 현실하고 수용적, 그 다음에 풍성한 감성, 이게 나왔다는 거 꼭 좀 한번 읽어봐 주시되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나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 성경책에 이렇게 붙여갖고 다녀요. 가끔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꾸 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네,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네, 맨날 승질내고 수용적이지 못하고, 그렇죠? 비판만 하고 그러지 말고, 그렇죠? 네.
이렇게 자아실현을 한 사람이 되대요.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인데, 맞죠? 넘어가시고, 특징 보시고, 평가 다 보시고, 뭐 실천 영향도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됐죠, 여러분? 자, 교재 바깥에는 시험지 나오지 않는다. 교재 안에서 100% 나오니까 교재만 충실하게 봐주세요. 됐나요? 자, 로저스입니다. 로저스. 이 로저스는 메슬로우와 정반대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메슬로우는 정말 아주 이 빈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 건축 기술사였었어요. 그래서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청교도 집안이야. 그래갖고 규율이 엄청 심해. 그 로저스도 쓴 책이 있는데 로저스 책을 보면은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그 대학을 입학할 때까지 극장을 가보지 못했어요. 극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큼 아주 규율이 세고 사람 사는 거는 매일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공부하고 밥만 먹고 사는 거야 그냥. 그게 인생이라고 주장을 했던 게 이제 이 로저스인데, 자, 로저스 얘기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면 현상학, 객관적인 분석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감에 관심을 가지는 이론. 자, 현상학이라는 게 사실은 철학의 한 분야죠. 그래서 이 현상을 개인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냐 이거야. 내가 이 마이크를 하나 땅바닥에 딱 떨어뜨렸을 때 어떤 사람은 어머나 이렇게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떨어질 수도 있지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 각각의 주관적 인식 방향이 틀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로저스 이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뭘까? 주관이에요. 주관. 인간은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로저스 이론은 기본적으로 상담학의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줬어요. 왜? 우리가 클라이언트하고 상담을 할 때는, 즉 개별사회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클라이언트를 개별화시키죠. 개별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대상으로 해서 그의 주관적인 경험감을 전적으로 수용해주죠. 그 수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수용 개념이 바로 로저스한테 나온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볼게요. 자기 자아 개념, 로저스 이론의 핵심적인 구조적 개념이다. 현재 자기 존재에 대한 조직의 일관적인 자신의 자아상, 반드시 의식되지 않지만 의식화도 가능하다. 자, 이상적 자기일치, 현상적 장만 봅시다. 개인의 주관적 경험의 현실 세계. 과거의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시 경험이 현실에서 어떻게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해석되고 체험되는지가 중요하다. 인간은, 잘 보십시오, 자기 자신만의 현상적 장 안에서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 학습 공간도, 이 공간에서 저를 만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현상적 장이야,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저를 보시는 거,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는 거 전부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각자의 주관에 의해서 해석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떤 사람은 저를 보기, 저 기분 나빠 이렇게 보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짜증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그렇죠. 다양한 반응들이 등장을 하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이 천상적 장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 댓글이에요, 댓글. 댓글이 바로 대표적인 현상적 장의 표현의 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의 사건을 놓고 별 해석들을 각자 넣잖아요. 이건 좋다, 나쁘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 현상적 장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가치 조건화 지금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았는데 얘가 나오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로저스에서 더 이상 시험에 낼 게 없어요, 이제. 이게 나올 건데, 자, 보세요. 아동, 로저스도 아이 때를 성격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봤어요. 자신에게 의미 있는 대상의 뭐에 따라서? 양육 태도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형성해 나가는 현상이다. 자, 아동의 자기 실현 경향성, 인간의 행동의 동기, 자기 실현 경향성을 해친다. 자, 한 장 넘기시면요. 이게 순서예요.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형성한다. 자, 로저스에게 있어서 이런 주관적인 경험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근데 그러나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아동은 자신의 의미 있는 대상, 주로 부모로부터 긍정적 관심을 받기 원해. 긍정적 관심이라는 거 대표적인 예가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무슨 일을 하냐면 부모는 자신의 가치에 따라 아동에게 가치의 조건, 즉 아동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버려. 그래서 아동이 해야 될 것을 부모가 정한 대로 하면 아동은 칭찬을 받는 거고, 즉 긍정적 관심을 받는 거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긍정적 관심을 받지 못해. 그러면 아동은 자신의 형상적 삶에 근거한 주관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동의 자기 실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프로이트는 이런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부모의 원초화를 갖고 태어나서 그게 유전에 의해서 부모를 닮아간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동일시방 이제 기억나시죠? 근데 그 똑같은 형상을 놓고 로저스는 다르게 해석을 한 거예요. 어떻게? 가치의 조건화라고 하는 현상. 이건 유전적인 일이 아니에요. 아이가 긍정적 관심, 칭찬받고 싶어서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일만 자꾸 쫓아서 한다는 그 얘기야. 그래서 엄마 아빠를 닮아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자신의 주관성 없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놓고 학자들이 어떻게 주장한 바가 틀리죠. 자, 보시면 이러한 경향, 아동 나쁜 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하는 주관적인 경험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이러한 현상은 아동의 자기 실현 경향성 성취를 방해해서 아동의 경험 간의 불일치 현상을 만들다. 자, 보면 자기의 경험, 자기와 경험 간의 불일치와 자기와 경험 간의 일치가 있는데, 경험 간의 불일치는 자신에 대한 자기 개념과 자신이 경험하는 자신의 실제 모습 간의 불일치 상황, 이게 나중에 신경증적 증상을 만든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것과 그 경험하는 것을 내가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 누가 이 가치의 조건을 하면서 부모가 개입해갖고 자꾸 강요하는 거야. 삶을 너 이렇게 돼,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애가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떤 아이가 긍정적이냐? 자기 경험 간의 일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뭐냐?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뭐라고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고 했죠. 이것도 상담의 기본 원리죠. 뭐냐?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상황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든지 나는 그걸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긍정적 관심, 칭찬해주고 이해해주겠다는 거야. 애가, 우리 부모가 그러잖아요. 가치 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애가 뭐지? 저 클레이 그 진흙 있잖아요. 점토를 갖다 놓고서 뭘 이렇게 만들어 지가. 만들 때 엄마가 옆에서 야, 이 점토는 세모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주어지거든요. 이거 갖고 세모를 만들어야 돼. 애는 세모가 아니고 이걸 갖고서 지가 만들고 싶은 네모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엄마가 강요를 하고 근데 세모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모. 그럼 가치의 조건화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엄마의 긍정적 관심 칭찬을 받기 위해서 지 주관적으로는 네모를 만들고 싶은데도 세모를 만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신경증,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가 돼요. 그러니까 로저스 관점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장 완벽하고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여러분, 애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내버려둬도 뭐 하는 거죠? 다 살아요. 다 자기 몫을 갖고 살아요. 우리 얼마 전에 인천에서 여자애 둘이서 조그만 여자애를 납치해갖고 살인을 한 다음에 손가락을 잘라갖고서 서바니어, 그러니까 기념품, 그 잡힌 거 아시죠? 인천 영화 살해 사건 알고 계시잖아요. 걔네 엄마 아빠가 뭐였던 사람이에요? 엄마는 유명한 의사고요. 아빠도 대학 교수죠? 그렇죠? 아이는 뭐죠? 완전 정신분열증이에요, 걔가. 그렇죠? 완전 이상한 애, 그러니까 그런 나쁜 짓을 하죠, 그죠?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아니, 그렇게 좋은 집안의 애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아이가 감옥에 갇혔었을 때 그 부모의 행동들, 그 부모가 어떻게 줬어요? 그 여자애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여자한테 책을 줬어요. 무슨 책을 읽으라고 줬냐면 심리학책을 줬어요. 심리학책은 그 심리학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정신병 흉내를 내는 방법을 공부하라고 책을 준 거예요. 그래야지 감형을 받은 거예요.
모든 가치의 조건 하에서 살아내요, 걔는요. 그죠? 네. 자기 실현 경향을 하나도 못하고 살아내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기 실현 경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본능적인 동기인데 그 자기를 실현하면서 살게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꼭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라고 해서 넌 꼭 의사가 돼야 돼, 뭐 무슨 판사가 돼야 돼. 여러분들도 뭐 자녀들 강조하죠. 넌 꼭 훌륭한 사회복사가 돼야 돼, 그죠? 네? 네? 맞죠? 그런 거 하시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내버려 둬도 다 지가 지살길 다 잘 살아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자, 긍정적 관심, 그 조건적, 자, 보시면 조건적 긍정적 관심과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조건적 긍정적 관심은 주관적인 경험에 의미 있는 타인들, 주로 부모 등이 제시한 가치의 조건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칭찬해주는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만 뭐 하는 거지? 자신을 어떻게, 그 칭찬 받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망가지는 삶이고, 가장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이 바로 뭐예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고 했죠. 정리됐나요? 자,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과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자, 이 로저스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받고 자란 사람이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메슬로우로 얘기하면 뭐지? 자아실현하는 사람. 그래서 시험에도 나왔죠, 이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하면 생각나야 될 사람이 에디슨이야,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 그 엄마가, 우리 에디슨의 일화 알잖아요. 에디슨이가 그 마구간에서 알을 품고 앉아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엄마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무지개, 이게 정신 있어, 없어? 이거 어떻게 삶아 먹으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지깽이로 날렸을 때 엄마는 어떻게 했어? 더 품고 있으라 그랬대죠? 더 품어보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나중에 에디슨은 그래서 어떻게 해? 유명한 인벤터가 발명가가 되고, 그럼 잘하시는 것은 G라고 하는 회사.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그래서 창업자죠? 월플랜드하고 안 써보셨어요? G라고 하는 회사 만든 사람이에요. 에디슨이. 월플랜드장. 요새는 안 쓰지, 다. 요새는 월플랜드하고 안 쓰시죠? 그 샤오미 쓰시죠? 중국제 아니세요? 네. 몰라요, 월플랜드하고? 그런 게 있어요. 네, 옛날에 우리나라 디오스 GPL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월플랜드 장갑은 최고였었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 삼성전자 가장 크다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크고 매출이 큰 전자제품 회사이면서 뭐 별의별 다 하죠, 거기서. 비행기 엔진도 만들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 G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한 게 바로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 네. 여러분도 무조건 좀 긍정적 관심을 갖고서 어떻게? 네. 내가 알을 품어도 어떻게? 네. 잘한다.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밖에 나가서 애들 두고 패고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잘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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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구속돼요. 자,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다.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5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나마 얘는 참 감사해. 5개밖에 제시 안 했어. 됐죠? 이거 꼭 봐주시고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과 자기 실현 과정, 자기 실현 경향성,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자기 경험 간의 일치가 되고 자기 실현이 된다. 근데 긍정적 관심에 관한 요구, 무조건적 관심 이거 보시고 인간관도 봐주세요. 자, 됐고 치료 상담 목표와 기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로저스 이론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서 상담 기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인행사 시험에서도 뭐가 등장을 하더라? 이 로저스 이론을 실천적으로 사용했었을 때의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성격 이론의 기본적인 개념만 묻는 것이 아니라 실천 이론을 사용했었을 때 예리들인데 치료 기법에 보시면은 일치성, 진실성 보이시죠? 네. 일치성, 진실성. 요것을 이제 로저스는 상담,
그러니까 심리학자고, 나중에 우리 실천론에 가시게 되면은 콤프랑 갤러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써보세요. 콤프랑 갤러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저스 이론을 받아들여서 상담의 대기법, 그래서 사회복사는 뭐 해야 된다? 일치성과 진실성을 갖고 클라이언트를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치성이라는 거, 자, 치료기간 동안 사회복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내면 세계를 클라이언트에게 투명하게 개방해야 돼요.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무슨 바보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 자기 노출을 하는 뜻이 아니고 뭐 하는 거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사 간에 하나의 인격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클라이언트를 대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상황에 있어서 언행의 일치를 보이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의 일치. 매우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위인이죠, 위인. 우리 얘기하는 유명한 위인들은 뭐 잘나서 대단해서 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위인들의 공통점은 뭐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들이 내뱉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졌었어. 그래서 아주 유명한 위인들 중에서는 유명한 대학교 출신들이 없어요. 서울대 나와서 위인 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 한번 쭉 보십시오. 서울대 출신 김영삼 씨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여기 지문재 대통령도 경희대 출신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뭐지? 우리가 그 사람을 추종하는 이유가 뭐야? 그 생각과 내뱉는 말과 행동이 같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맞추면 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예. 위인이 별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나쁜 놈들이죠. 죄송합니다. 예. 걔네들 어떻게 말하는 거고 행동이 틀리죠? 예. 자, 별소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에 제가 그 한양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였는데 정치 얘기를 막 하면서 수업 시간에 대통령 얘기가 어떻게 슬쩍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이렇게 나갔는데 수업 듣던 분 한 분이 이렇게 오시면서 명함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무슨 유통이라고 써있어, 유통.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일하는 사장님입니다. 사장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모임부사니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정원이래요. 네. 그분이 괴산, 여기 가깝죠? 괴산의 괴산 노인종합사회 복지관 관장님 얼마 전까지 하시다가 그만두셨어요. 국정원 나오셔가지고 국정원에서 계시다가 괴산 노인종합사회 복지관 관장님으로 가셨었는데, 하여튼 그때 이게 남한사성을 끌려가는 수 있다는 그런 그 절박함에 제가 정치 얘기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일도 있어. 혹시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가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 대한민국 만세예요. 이래서 끝났어요. 교재 내용만 제발 충실해 주시고 한 장만 넘기시면 여기서부터 빨리 볼 것만 봐야 될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발달 과정 이론 보면은 우리 해아기서부터 시작해서 해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11회 시험 한 번만 중년기를 성인 초기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시험에 안 나올 거야. 계속 영아기 뭐 이렇게 나올 거야. 뭐 어떤 책을 보면 무슨 걸음마기 어쩌고 나와 있는데 그거 보지 마시고, 자, 영아기, 태아기, 엄마 뱃속에 있을 태아기인데 요번 시험에 나왔죠. 태아기가 어느 때냐? 수정에서 출생까지가 태아기다. 엄마 뱃속에 며칠 있죠? 예, 자, 이게 중요한 게 엄마 뱃속에 10달 있다잖아요. 예, 그건 소가 10달 있는 거예요, 소가. 사람은 몇 개월 있는 거지? 9개월 있는 거예요. 9개월이 조금 안 되죠? 966일, 9개월이 있는 겁니다. 괜히 이 사육작을 공부하신 분으로서 엄마 뱃속에 10개월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나는 소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사람은 몇 개월? 266일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고, 태아 발달 단계를 묻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는데, 배란기, 배아기, 태아기. 이
임신 기간, 임신 초기, 중기, 말기에서 임신 초기가 1에서 3개월이라는 게 한번 나왔었다. 됐죠? 자, 태아의 성별 결정치 잠깐 볼게요. 인간한테 염색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 염색체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성염색체하고 상염색체가 있거든요.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염색체라는 것은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예요. 그래서 X 되면 여자. 그렇죠? XY 되면 남자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보통 약 90일 정도까지는 성구별이 안 되다가, 그렇죠? 우리 융할 때 공부했었었죠? 그러다가 그때쯤 됐었을 때 엄마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대표적인 에스트로겐, 그 호르몬 대사에 의해서 뭐가 되죠? 성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예, 수정 때는 성결정이 안 돼요. 성결정이라는 건 생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남자는 XY, 여자는 XX, 그게 성염색체고, 나머지 염색체들이 바로 다 상염색체다. 이 성하고 상을 중요시 구분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태아의 기억 발생 요인들을 성염색체, 상염색체로 묻는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다 보면, 자, 남성은 20 이상 상염색체에다가 XY 성염색체 하나 갖고 있죠? 됐어요? 자, 그래서 여성은 20 이상의 상염색체에 XX 상염 됐죠? 자, 밑에 보시면은 감수분해는 몰라도 되고 X형색체를 가진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X가 돼서 여자애가 태어나는 거. 됐죠? 그 다음에 Y형색체를 가진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면 XY가 돼서 뭐가 되는 거야? 남자애가 태어나는 거. 이게 시험에 나온다. 이건 생물학 시험이죠?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이렇게 복잡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재 안에 다 있습니다. 교재만 보시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네. 태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었을 때 얘가 조산이나 또는 유산이나 기형아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자, 5번 17회 때도 나왔었어요. 이게 영양상태, 약물 복용, 임산부 알코올 섭취, 임산부 흡연, 간접 흡연도 좋다 안 좋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다. 그 다음에 나이 볼게요. 여자는 나이가 16살에서 35세까지. 몇 살이에요, 여러분? 이때까지가 적정 가임 기간이야. 16살 미만이거나 또는 35세가 넘어가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나온 것처럼 조산이나 또는 유산이나 또는 기형아 출생률이 급증합니다. 특히 35세 이상 되었었을 때는 뭐지, 여러분? 다운증후군. 다운증후군 23번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다운증후군이 어떻게 된다? 발생할 가능성이 약 200% 정도 증가해요. 애기 빨리 낳아야 되는데 우리가 좀 빨리 낳지를 않아요. 이게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자, 임산부 질병, 그 다음에 자, 내분비 교란물질, 우리 환경 호르몬이죠? 얘도 시험에 나왔다. 이게 뭐냐면 시험 나올 때 폴리여마비닐, 우리 PVC 파이프 만드는 데 쓰는 거 있죠? 이 시험에 나왔어. 이거 노출했었을 때 좋을까 안 좋을까? 예, 임산부한테 PVC를 불에다 태우면서 냄새를 계속 맡으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벌써 기침을 하시네. 자, 그 다음에 임산부 정수 상태까지 보시고, 자,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자, 볼게요. 임산부의 교육 수준은 이게 2번 나왔습니다. 교육 수준은 영향을 주고 안 주고? 안 주죠. 임산부가 중졸, 고졸, 대졸에 따라서 아이가 유산, 사산, 기형아가 발생한다? 아니죠? 그게 시험에 2번 나와요. 이번 17회 때도 그게 나온 거예요. 교육 수준은 영향 주지 않는다. 옆에 써보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교육 수준은 영향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태아의 유전적 질환과 검사. 자, 상염색체 이상과 성염색체 이상 질환들이 등장을 하는데 얘네는 시험에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너무 잘 나옵니다. 너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운증후군, 23번이 아니죠. 21번 염색체예요. 21번. 다운 21번 염색체, 무슨 염색체? 상염색체가 한 개 더입니다. 그래서 3개가 됩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에드워드 증후군, 묘성 증후군이 한번 나왔죠. 이거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고양이 울음 증후군. 애가 울 때 응이 하는 게 아니라 야옹이 아니고 영어로 우리가 고양이가 울 때는 뮤 이렇게 해요. 뮤. 그래서 애가 울 때 뮤
우리 야옹야옹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표현이 뮤예요. 그 애가 뮤에서 코를 이렇게 콧소리를 내면서 온 거예요. 이렇게다. 그래서 고양이 울음소리 출생시 자 저체중, 인지, 언어, 운동 능력에 심각한 지체가 있고 자 페닐케톤 뇌증 시험에 잘 나오죠. 페닐케톤 뇌증. 단백질. 자 우리 3대 영양소가 뭐죠 여러분? 열량을 내는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죠.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잖아. 그래 입에서 아밀라제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엿당이라는 걸로 바꿔요. 그게 계속 쓰면 달지. 엿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게 이제 식도로 넘어가. 그 탄수화물은 위에 잠깐 저장했는데 위에서 소화 분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원래는 12지장 거쳐서 바로 소장으로 들어가서 소장에서 이것이 뭘로 바뀌어요?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양소인 지방이 있습니다. 지방 먹죠. 지방을 먹으면 지방은 어디서부터 소화가 돼요? 위도 안 거쳐요. 위에서도 소화가 안 돼. 심장도 안 거치고 소장에 들어가서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는 걸로 분해가 되죠.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돼서 소화가 되고 남은 것들은 간에 적장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어떻게 되냐? 단백질은 먹었어. 그럼 이 위에서 소화가 됩니다. 위에서 단백질이 펩톤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나와서 단백질을 펩톤으로 분해합니다. 다시 뭐요? 여러분? 네,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나와서 펩톤으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고기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야. 왜? 위에서 소화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체중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니까 배가 부른 거야.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고기를 먹어내는 거야. 그 다음에 12장 거쳐서 이 작은 창자에서 소화가 될 때 이 펩톤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그렇죠?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는 걸로,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걸로 최종 분해가 돼서 그것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탄수화물, 단백질은 1g당 4kcal 정도의 열량을 내고 지방은 1g당 9kcal 정도의 열량을 내죠. 세 가지가 열량을 내는 영양소입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페닐케톤 뇌증이라는 거는 애들이 단백질, 즉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는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 얘네들한테 이게 페닐알라닌 수산화 효소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몸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단백질 또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몸에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변에 페닐피브로산이라는 게 함유돼서 오줌으로 이게 나와요. 단백질. 오줌.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콩팥이 다 작살이 나는 거야. 콩팥이. 페닐케톤 뇌증 애들은 우리가 콩팥은 사람 등 뒤에 두 개 붙어 있죠. 여기 사구체라고 해서 이게 세뇨관이라고 하죠. 크면 필터처럼 생긴 관이 있는데 당뇨 환자들도 이 포도당 대사가 안 되니까 포도당이 어떻게 소변으로 다 배출되죠. 배출되면서 그 포도당 입자가 이 세뇨관을 다 찢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의 합병증의 대표적인 게 이 콩팥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야. 콩팥 다 망가뜨려놔요. 그래서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 하냐면 단백질 시기를 별도로 해야 돼. 이해되세요? 무슨 흡수되는 단백질만 먹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효소 없이도 흡수되는 거. 그래서 구토, 습진, 별의 일들이 다 있고 출생 시 특수한 식이요법 해야 된다. 그래서 안 그러면 지적장애가 발생하고 콩팥도 망가지고 장난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터노증후군하고 클라이펠터 증후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터노증후군하고 클라이펠터 증후군. 터노증후군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시험에도 나왔죠? 여자애가 남자처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자애가 남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성염색 중에서 X 염색체가 1개로 전체 염색체는 45개인 여성에게 발생한다. 원래 여자 염색체는 XX잖아. 근데 그 XX 중에서 X가 하나 없어져 버렸어요. X만 남았어요. X만. 그렇죠. 여성성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외형상은 여성이지만 사춘기 2차 성징이 없다라고 시험지에 나왔어요. 뭐냐면 여자애가 남자처럼 돼. 그래서 이 토너주는 애들 보면은 여자애들인데 막
둥치가 있고 털이 막 온몸에 날고 뭐 장난 아니죠? 막 씨름선수 같고 여자들이. 옛날에 렌민이라고 하는 그 방송이 한 번 있어. 아세요? 성형수술 해주는 거. 거기에 여자애인데 막 털에 뭐 수염까지 막 나고 여자애가 그 하는 일이 뭐냐면 이삿짐센터에서 이삿짐 나르는 일을 했었어요. 여자애가. 그러니까 봤더니만 터너주는 것들 의사한테 진단을 받았대요. 이해가 되시죠? 네, 터너주는 요 터너주는의 반대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에요. 요건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같은 거예요. 남성성이 없어요. 클라인펠터 증후군. 그래서 보면 자 X성 염색체를 더 많이 가진, 즉 원래 남자는 XY잖아요. 근데 거기에 X가 더 붙어서 XXY나 또는 XXXY, XXXY 이런 식으로 X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외형 남자이면 청소년기 여성이 2차 성징이 나타나 가슴이 커져. 얘네들 보면은 클라인펠터 증후군 애들은 남자애들이랑 웃긴 게 목젖이 있거든요. 근데 가슴도 있어요. 가슴도 있고 고환이 거의 없고 남자 생식기도 거의 드러나 있진 않아요. 그래서 남성의 정소 발달이 불안하잖아요. 정자생산,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정자생산 못하고 생식 불가능하다. 터너 증후군은 생식할 수 있을까 없을까? 터너 증후군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 요새는 체외수정이라는 걸 해갖고 왜냐면 자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는 불가능하다고 해야 돼요. 자, 혈우병. 이것도 성염색체. 혈우병 뭔지 아시죠? 혈우병이 뭐예요? 피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우병이라는 게 우리 사람 피에는 뭐가 들어있죠, 여러분? 사람 피의 주성분이 뭐예요? 그렇죠. 혈장이 있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 네 가지죠. 혈장이라는 게 물이야, 노란 물. 그 안에 적혈구, 헤모글로빈 성분을 갖고 있는 적혈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백혈구가 있죠. 각자 뭐 하는지는 아시죠? 적혈구는 역할이 뭐예요?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죠. 이따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백혈구는 뭐예요? 식균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에 세균 또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서 스스로에서 그걸 이제 잡아먹는 일을 하죠. 정확히 잡아먹는 게 아니라 애워싸고 말려 죽이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고. 먹으면 백혈구가 살쪄야 되겠지? 살찌는 게 아니고. 근데 마지막으로 혈소판이 있는데 혈소판은 뭐예요? 상처가 나서 상처를 메우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혈우병이라는 것은 이 혈소판이 없거나 매우 부족해.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되지? 피가 멈추지 않아요. 맞아. 주주주주 흘러내요. 그래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되는 병인데 이게 지금 어떠냐면요. 자, X 염색체 무슨 유전? 열성 유전. 그래서 혈액 내 혈소판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발생하는 삼천성 질병, 반성 유전. 무슨 유전? 이게 남자들만 발생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지. 자, 남자를 XY라고 하죠. 성형색체. 여자를 XX라고 합니다. 네? 잘 보십시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인자라고 하는데 인자를 두 개 다 갖고 있었을 때 이해되시죠? 인자를 두 개 다 갖고 죄송합니다. 인자를 하나만 갖고 있어도 어떻게 되냐? 혈우병이 돼. 그런데 여자는 이게 남자구나. 죄송해요. 네. 여자는 혈우병이 되려면 두 군데 다 인자를 갖고 있어야지 혈우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자 중에서 X'이라고 해갖고 한 군데만 인자를 갖고 있으면 이건 보인자라고 하거든요. 보인자. 인자만 갖고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보인자인 여자하고 정상인 남자 결혼을 했어. 자식을 낳겠지? 그럼 X, 그 다음에 X'Y, 그 다음에 XY 이렇게 낳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보인자인 딸내미를 하나 낳고 혈우병 증상은 안 나타나고 인자만 갖고 있는 딸을 하나 낳고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들 둘을 낳을 때 둘 중에서 50% 절반은 혈우병 환자를 낳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반성유전이라고 합니다. 남자한테만 나타나. 여자 같은 경우에는 X'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사산을 해요. 뱃속에서 죽어요. 그래서 밖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혈우병 갖고 있는 건 전부 남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꼭 기억하셔야 돼. 예, 남자들만 나타나는 건 시험 잘 나왔습니다. 자, 태아기 검사, 풍진, 초음파, 육모생체, 양수, 그 다음에 산모 혈액들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다 중요하네, 그죠? 예. 영화기부터인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하셔도 돼요. 예. 그 다음에 102페이지 펴보세요. 자, 공부 방법 좀 알려드립니다. 다독을 하셔야 돼요, 다독. 앞에 성격이로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해를 해줘야 돼. 근데 얘는 다독이야. 다독을 하다 어떻게 다독하냐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애 주기를 어느 정도 거쳐오셨부터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생애 주기 과정을 봐오셨어. 그래서 그 실전적인 부분을 이 이론하고 이 내용하고 잘 매치를 시키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발달 과정 이론의 영아기서부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게 삐아제 인지 발달 이론을 완전 마스터하고 시작해야 돼.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네. 그러면 공부가 되게 쉽고 점수가 다 맞을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체계 이론. 자, 이게 빨리. 밥 좀 일단 먹어도 되죠? 네. 어차피 조금 먹을 거니까. 네. 체계 이론. 자, 체계 이론 우리 왜 공부한다 그랬죠? 네? 체계 이론. 환경 속의 인간, 그렇죠? 기억나시죠? 우리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뭐야? 환경이야. 그렇죠? 그 체계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환적 원인후, 이걸 파문 효과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때 보시면 순환적 인과관계와 마침표, 우리 부두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나머지 쭉 보시되 제일 핵심은 104페이지에 있는 구조적 특성의 요소들이에요. 여러분, 이 표에 나와 있는 이 요소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나오되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인행사에서도 나오고 실천론에서도 나오고 기술론에서도 나오죠. 세 과목에서 다 나와 지금. 특히 용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요거를 따달딸딸 정리를 하셔야 된다. 따달딸딸 아시겠죠? 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우리 교재만 보면 한 5페이지 됐다. 나머지 108페이지 가시면은 사회체계론, 생태학적 관점, 생태학적 이론은 그냥 시간이 남으면 보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면. 체계 이론의 시험 문제는 전부 어디서 나온다? 용어에서 나온다. 이 2페이지. 그러니까 10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07페이지 사이에 벗어나나 봐. 내 말이 틀리나 봐. 반드시 몇 문제 나올 건데, 2문제가 나올 건데, 전체 통틀하고 좀 인행사 해서는 반드시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실천, 기술론이나 실천론에서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용어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두시고, 나머지는 보시되, 자, 113페이지 볼게요. 111페이지. 사회체계가 존재하는데, 사회체계는 한 개인을 놓고 봤었을 때, 저좀 잠깐 볼게요. 개인을 놓고 봤었을 때, 가족체계가 있고, 집단체계가 있고, 조직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체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화체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족체계는 실천기술론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조직체계는 인행사에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집단체계도 실천기술론에서 공부합니다. 지역사회체계는 지역사회복지론에서 공부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뭐냐? 문화체계만 인행사에서 시험에 나와요. 문화체계. 이해되시나요? 문화체계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 반드시. 문화체계. 반드시. 어떤 일에서 나온 문제 나온다. 보시면 문화체계에 관한 이해해가지고 문화가 뭔지 하고 문화의 요소와 기능을 묻는 문제가 3번이나 나왔다. 11회, 12회, 15회. 지금 시험에 나올 때가 됐어요. 18회 시험에서 나올 때가 됐어. 그래서 기능들, 기술, 예술, 언어, 상징, 가치, 규범이 있고, 이것들이 하는 기능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할 수 있고, 자, 문화의 속성도 10세 시험 때 나왔죠? 10세 시험에도 나왔다. 보시고, 문화의 유형들, 문화의 구성 요소들, 물질문화, 비물질문화. 재밌는 게, 이 물질문화하고 비물질문화가 16회 때 시험에 나오고 17회 때 또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
꼭 기억해 두시고 문화관도 읽어보시면 되는데 문화의 변동성과 관련된 개념들 여러분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교재 정리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문화책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럼 비행사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자, 정리해봅시다. 프로이트에서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예요. 프로이트에서 뭐가 나올까? 프로이트에서 방어기제 한 문제 반드시 나올 거고, 에릭슨의 8단계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거고, 그렇죠? 융의 이론의 용어의 정의들, 그렇죠? 특히 아니마, 아니무스, 페르소나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세 번째 걔 누구예요? 그 친구가 게이시니로 아들러죠. 아들러는 기분 좋으면 나올 것이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올 것이고, 항상 그랬어요. 시험에 안 나오는 수도 많았었습니다. 아들러죠. 근데 이 세 사람은 꼭 나와요. 정신 역도 이런 거 같은 중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인지 피아제 이론에서는 반드시 두 문제 나오죠. 피아제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피아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이 피아제는 피할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행동주의 강화 이론 주장했던 스키너. 우리가 지금 계속 봤지만은 고전적 조건이나 이런 게 파블로프는 시험에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개를 갖고 실험한 거기 때문에 개를 갖고 실험한.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저희가 좀 무리하죠. 그리고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한 누구예요? 스키너 이론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스키너에서 2개 정도가 나옵니다. 스키너에서 나오면 뭐가 나오지? 강화. 그렇죠. 강화 계획. 그게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반두라 중요합니다. 요새 계속 뜨는 학자죠.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발달 단계에서 요번 시험이 그랬었어요. 요번 시험이 A형 시험 문제가 어떠냐면 순서대로 태학이 하나, 영학이 하나, 유학이 하나, 아동기 하나 한 문제씩이 나왔습니다. 그게 총 8개, 9개 단계가 9문제가 쭉 나와요. 한 문제씩.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나머지 체계 이론의 용어에서 하나 내지 2개 나와서 그렇게 해서 시험이 끝나요. 아시겠죠? 나머지 정말 이상 야릇한 한 문제, 두 문제가 등장할 건데 그건 어떻다? 전국 3만 명이 다 모르는 문제야. 아시겠죠? 그건 어떻게? 그냥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하셔. 제가 맨 마지막 날 몇 번 찍으세요 라고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알았죠 여러분? 예. 자, 이렇게 해서 일행사 다 끝내봤습니다. 여기 적중 예상 문제 되는데 이거 전부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번 풀어보십시오. 대신에 문제부터 달려들지 마시고 뭐부터 해야 될까? 네. 그렇죠. 자,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조사론을 할까요? 아니면은 다른 과목을 할까요? 자, 다수결. 조사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실전 기술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실전 기술론 하자. 정책론 하자.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 또 뭐 있지? 그 다음 지역사회 법제론. 다시 그러면 다시 2개 중에 하나 찍어야 돼요. 조사론 손 들어보시죠. 2개 중에 하나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면 조사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실전 기술론. 실전 기술론 하겠습니다. 조사론은 다른데 서울강의에서 찍어갖고 올려드릴 테니까 강의 들으세요. 아시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자, 현재 시간 24분입니다. 네, 점심 식사 드시고서 12시 35분까지 들어오세요. 1시 30분에 뵙겠습니다. 1시 30분에. 네. 여러분 밥은 얼마큼 먹어야 되죠? 이게 아주 좋고 아주 좋고